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임 감독으로 내정된 포르투갈 출신의 젊은 명장 후벤 아모링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한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4차전 경기에서 4대1의 완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소속으로 치렀던 자신의 마지막 홈 경기, 홈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아모링 감독이 명확하게 자신의 전술적인 능력으로 이뤄냈다라는 점에서 전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진정한 알렉스 퍼거슨경의 후계자를 찾았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모링 감독이 어떻게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전술로서 압도할 수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4차전 첫날 경기는 이변이 많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챔피언스 리그 강자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안방에서 AC 밀란에 1대3으로 패배했고요. 또 지난 시즌에 또 사비 알론소 감독과 함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뤄냈고 또 유로파리그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또 스타 감독, 새로운 명장으로 주목받아왔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 레버쿠젠의 감독으로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고 이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는데 리버풀이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났을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을 원했잖아요. 알론소 감독이 오지 않으면서 선임한 네덜란드 출신의 이 아르네 슬롯 감독이 현재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데 이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4대0으로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스포르팅 리스본이 맨체스터 시티를 4대1로 이긴 경기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결과가 이 빅매치에서 연달아 펼쳐졌습니다. 그 외에 18살의 한국인 유망주 김민수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지로나는 아쉽게도 PSV 에인토벤과의 원정 경기 0대4로 패배를 했고 또 양현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셀틱은 라이프치히의 3대1로 승리, 유벤투스가 프랑스 릴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는 등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결과 중에서도 단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아모링의 스포르팅 리스본이 맨시티를 4대1로 꺾은 것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패배했고 그에 앞서서 토트넘 허스퍼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벌써 3연속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3연속 패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맨체스터 시티가 2016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겪은 3연속 패배일 정도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감독으로 자리를 잡고 또 확실하게 팀에 자신의 색깔을 입힌 이후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면서 유럽 최고의 능력을 보여왔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특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4강까지는 계속 올라가면서 우승권에서 또 늘 경쟁했던 감독인데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한 것은 많지 않은 일이거든요. 과거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에 0대4로 패배했던 2014년 4월의 결과가 첫 번째 4골을 허용한 패배였고 2016년 10월 맨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인의 친정팀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메시가 건재했을 때 0대4의 패배를 당했던 게 두 번째이고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당한 패배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정말 챔피언스리그 우승권 팀이 아닌 사실 8강 이상의 성적도 기대하기 어렵던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당했다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리그 단계에서 당했다는 점에 있어서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스포르팅 리스본이 4대1로 크게 이겼고 기대 득점도 실제 스포르팅 리스본이 확실한 기회들을 만들어내면서 기대 득점 2.86골, 맨시티가 2.21골로 맨시티 역시 사실은 이 실제 득점에 비해 한 골 정도를 더 넣을 수 있긴 했지만 스포르팅 리스본이 최소한 3골 정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길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점유율은 물론 원정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73%나 가져갔고 슈팅 숫자 20대 9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6대 6이었다. 즉 맨시티의 슈팅 상당수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이 그래픽의 슈팅 맵을 보더라도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득점 가능성이 높은 질 좋은 슈팅이었는데 그런 질 좋은 슈팅이 많지 않았던 맨시티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는 시간대별로 보시면 경기 시작 4분 만에 필포든이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 점은 스포팅 리스본이 기본적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역습을 하는 패턴을 운영하면서도 선제골을 내준 경우 보통 이렇게 역습하는 팀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기 운영을 풀어가기가 힘들어지는데 선제골을 빠른 시간에 내주고도 역전에 성공했고 역전 내지 4대1까지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게다가 이것이 준비된 전술의 결과라는 것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연달아 두 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동점골을 만들어 놓고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경기를 뒤집어 놓고 상대가 이제 총공세를 펼칠 때 역습을 통해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운영했다라는 것. 이게 후벤 아모린 감독이 만든 게임 플랜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분명히 선제골을 넣은 맨시티가 전반전에도 선제골 이후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전반 38분에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는 이 공격 위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후반전 킥오프와 동시에 연달아 두 골을 넣었던 준비된 패턴 플레이 세분 전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전략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뒤통수를 완벽하게 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기를 지배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맨시티였고 또 이번 경기 주목됐던 것이 괴물 공격수로 불리는 엘링 홀란 그리고 차세대 괴물로 불리는 빅토르 요케레스의 맞대결이었는데 요케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반면 엘링 홀란은 무득점 침묵에 통계 기록 기반 평점에서도 6.1점 이날 경기 출전 선수들 중에서 최저 평점,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침묵했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팀의 실질적인 그라운드 위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타격이 매우 크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던 시점에 맨시티는 로드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워낙 경기력의 편차와 안정성이 크게 갈린다. 빌드업뿐 아니라 수비 커버에 있어서도 로드리가 없을 때 이 과감하고 지배적인 맨시티의 플레이가 공격은 물론 수비 양면에 걸쳐서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패스 코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부터 상대 역습을 끊어내는 1차적인 저지선 역할까지도 모두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 사비뉴가 그래도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그릴리시라든지 도쿠가 부상 중인 가운데 왼쪽 측면에 마테우스 누네스를 배치하고 오른쪽 측면에 사비뉴를 배치해서 최전방에 홀란 뒤를 받치게 했고요. 이선의 공격형 미드필더 투미들로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까지 부상으로 빠진 악재 속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필포든을 배치했고 마테오 코바치치에게 원볼란치 자리를 맡겼거든요. 포백 라인은 요슈코 그바르디올, 마누엘 아칸지 그리고 자마이 심슨 푸시 선수를 이제 센터백 라인으로 출전을 시켰어요. 후벤 디아스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오른쪽 풀백으로 리코 루이스를 배치했고 골문을 에델송이 지켰습니다. 스포팅 리스본은 아모린 감독의 시그니처 전술인 3-4-2-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빅토르 요케레스를 최전방에 두고 윙포드인 트린칸과 페드로 곤살베스를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배치했고 여기에 좌우 윙백으로 켄다 선수와 아라우호까지 배치하면서 평소보다 사이드 공격, 속도감 있는 역습에 치중하는 선수들을 배치했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수비적인 역할뿐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일본 미드필더 모리타와 덴마크 미드필더 모르텔 휴르만을 배치했습니다. 3백으로 데바스트, 디오만데, 마테우스 헤이스를 배치했는데 이 세 명의 수비수는 대인 방어 능력뿐 아니라 빌드업 능력이 강조된 선수들인데 여기서 주목할 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 3백의 빌드업, 안정적인 볼 소유를 통한 빠른 사이드 전환 그리고 사이드에서의 패턴 플레이, 침투 플레이, 3자 움직임으로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맨시티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준비가 통했다는 겁니다. 우선 스포팅 리스본은 후방 빌드업을 역시나 많은 전술가들이 그렇듯이 강조하고 뒤에서 골키퍼, 센터백 이렇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압박을 초대하고 압박을 끌어들인 뒷공간을 통해 공략하고 전진하고 경기를 공을 갖고 하는 유형이거든요. 맨시티가 전반 4분 만에 기록한 선제골도
필포든이 모리타 선수를 후방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 전방 압박으로 공략하면서 공을 뺏어낸 이후 혼란이 가운데로 침투하니까 이 혼란 선수를 막기 위해 스포르팅 선수들이 모두 몰려들었을 때 포든이 패스 안 하고 그대로 본인에게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때려 넣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고 수비적인 위기를 노출했지만 끊임없이 이 전략을 고수했던 아모린 감독의 뚝심도 대단했습니다. 전반 38분에 스포르팅 리스본이 넣은 동점골은 역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빌드업 과정에서 이번에는 공을 빼앗겼던 모리타가 아닌 모르텐 슐만 선수가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포든이 압박해 들어오긴 했지만 본인이 등을 진 채 리턴 패스를 다시 센터백에게 주고 센터백이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윙백 켄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준 이후 이 켄다 선수가 안쪽으로 공을 끌고 들어오게 돼요. 끌고 들어온 이후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트링캉이 침투하고 수비 뒷공간으로 요케레스가 침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황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인데요. 후방 빌드업으로 공을 주고받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상대가 이 공을 뺏기 위해 전진하고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전방 압박을 할 때 라인이 하나하나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전방 압박이 통과됐을 때 수비로 전환할 때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전환하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라인 사이에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포든이 전방 압박에 가세했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늦었을 뿐인데 그래도 코바치치 역시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사이사이에 공간이 크게 벌어졌고 그 벌어진 공간에서 굳이 패스를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켄다 선수가 공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공간으로 들어와서 윙백이지만 인버티드로 들어오면서 라인의 균열을 만들었고 본인이 들어왔을 때 본인 쪽으로 맨시티의 중원 수비 라인이 쏠렸고 요시코 그바르디올이 이 선수가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트링캉을 내버려두고 함께 전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트링캉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센터백 한 명이 트링캉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이 센터백의 사이 공간이 열리게 되고 그 열린 사이 공간으로 요케레스가 빠져들어가자 켄다가 빠르게 스루 패스를 딱 찔러 넣었는데 이 요케레스가 hin체 조건도 좋지만 속도감도 있고 결정력이 무엇보다 뛰어나거든요. 이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간 요케레스가 에데르송이 뛰쳐나왔지만 감각적인 칩샷을 통해서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게임 플랜에 따라서 맨시티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헐겁게 만들어 놓은 이후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역량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팀적인 준비, 후벤 아모리 감독의 전술적인 준비가 통했기 때문에 나온 골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최근에 젊은 명장들, 또 유럽 축구를 선도하는 뛰어난 전술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킥오프 휠이 딱 울렸을 때 그 공을 소유한 팀이 뒤로 공을 돌린 다음에 바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서 킥오프한 그 공격권으로 골을 넣는 패턴을 준비한 대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1대1인 채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 과정은 역시 킥오프 후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막 우다다다 달려드는 게 아니라 뒤로 공을 뺍니다. 센터백에까지 공을 빼요. 센터백에까지 공을 빼니까 역시 맨시티는 혼란을 기점으로 쫙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혼란이 최전방에 올라가고 또 4명의 미드필드가 따라 올라가고 최종 수비 라인이 하프라인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공을 빼앗으려고 강하게 하이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스포르팅 리스본은 유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왼쪽 공격수 곤살베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받아주고 왼쪽 윙백인 아라우호가 전진하면서 2대1 패스 패턴을 왼쪽 측면에서 구성하는 겁니다. 이 2대1 패스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맨시티 수비가 똑같은 숫자로 붙으면 당연히 뒷공간을 내주게 되니까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야 되고 3명, 4명이 그 근처로 에워싸게 되는데요. 그렇게 에워싼 선수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요케레스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패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의 풀백은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한 명의 센터백도 그 근거리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앙 공간도 비고 이 2명의 선수 사이 공간도 비게 됩니다. 즉 통로 사이, 라인 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쪽으로 이동했던 아라우호의 교차 움직임이에요. 왼쪽 측면에서 왼쪽 윙백인 아라우호와 왼쪽 윙백인 곤살베스가 원투 패스를 주고 받다가 원투 패스를 멈추고 곤살베스가 사이드에서 한번 툭 치고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마치 요케레스에게 바로 스루 패스를 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을 때 맨시티의 모든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는 곤살베스와 요케레스에게 시선이 딱 쏠리게 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모두의 이목을 끌지 않게 된 왼쪽 윙백 아라우호가 인버티드로 안쪽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곤살베스는 요케레스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가운데로 공을 또 몰고 안으로 들어와요. 전반전 막판에 나왔던 동점골 상황처럼 여기서 패스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온더볼 상태를 유지한 채 본인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침투한 선수들 쪽으로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대로 공을 갖고 가면서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쪽으로 압박을 치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압박 치중이 되면 다른 쪽에 비워둔 선수 쪽으로 패스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곤살베스는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아라우호에게 스루 패스를 딱 찔러줬고 속도감을 살리고 이미 뛰고 있던 아라우호를 맨시티 선수들은 속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열린 뒷공간에서 아라우호가 에데르송과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장면 이후 1분 만에 또 한 골을 스포팅 리스본이 넣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기 위해 전진하는 과정 속에 중앙적으로 패스를 했잖아요. 그 패스가 올 거라고 예상한 스포팅 리스본의 중앙 미드필더 흄만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공을 차단함과 동시에 오른쪽 사이드의 트링캉에게 스루 패스를 바로 강하게 찔러넣습니다. 트링캉이 그냥 자신의 속도감을 이용해서 빠르게 상대 문전으로 달려들게 만들었고 또 중앙 지역에서는 결정력이 좋은 요케레스가 따라 올라가니까 맨시티 수비는 기본적으로 트링캉과 요케레스를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간격이 벌어지죠. 또 그 반대편에서는 곤살베스가 튀어 올라오잖아요. 즉 수비 라인이 전체가 크게 헐거워진 가운데 트링캉은 먼저 뒷공간을 점유하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바르디올의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요케레스가 성공시켰는데요. 그 이후 총공세를 펼치던 맨시티 뒷공간을 또 한 번 공략하면서 스포팅 리스본은 한 번의 페널티킥을 더 얻어냈고 이 페널티킥까지도 요케레스가 다른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서 물론 페널티킥 2골이긴 하지만 전술적인 역할도 때려줬고 중요했던 역할도 해주면서 해트트릭이라는 정말 빼어난 공격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이죠. 빅토르 요케레스는 올 시즌 이번 경기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5득점 1도움으로 현재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후 두 번째로 스웨덴 선수로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스웨덴 축구 역사에 정말 새로운 스타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4대1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아모린 감독이 현대 축구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후방 빌드업을 하고 전방 압박 능력도 뛰어난 감독이지만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라인을 내리고 끌어들여서 뒷공간을 습격하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이겼다는 거예요. 즉 아모린 감독은 진화형 무리뉴다. 나의 플랜 A도 강하게 가져가고 나도 지배하는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상대의 맞춤 전술을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방 압박 지수, 상대가 몇 번 패스했을 때 평균적으로 공을 끊어내느냐를 나타내는 PPDA 지표인데요. 스포팅 리스본은 PPDA가 무려 27.3회, 즉 맨시티가 거의 30번 정도 패스를 할 때까지도 공을 빼앗지 않았어요. 반면에 맨시티는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PPDA가 7.6회에 불과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방 압박을 맨시티가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빼앗아냈던 하이 턴오버 8번 중에 정작 슈팅으로 가져간 건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게 그 득점 장면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그 득점 장면을 빼고는 이후에는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포팅 리스본이 맨시티의 전방 압박 이후 공격에 잘 대응했다는 겁니다. 스포팅 리스본은 이례적일 정도로 하이 턴오버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특히 라인을 내리고 요케레스와 트링캉의 빠른 속도를 활용한 역습 축구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대 지형에 올라가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상대 문전 지역에서는 3백과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한 5명의 중원 그물 내지 또 윙백들이 사이드 수비 커버를 할 때의 숫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철저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결과가 단순히 이 한 경기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스포팅 리스본은 4차전까지 승점 10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4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인 리버풀에 이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맨시티는 이날 충격패와 더불어 인터밀란전도 비겼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승점인 7점을 기록하면서 6위니까 8위 내 성적으로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틀레틱은 이 경기 결과를 보면서 아모린 감독이 새로운 퍼거슨 감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아모린 감독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경기를 이긴다면 사람들은 이제 맨유에
내가 새로운 알렉스 퍼거슨으로 왔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기는 어렵다. 사실 그건 어려운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영국 축구 언론들은 후벤경이라고 벌써 얘기를 하면서 아니 스포르팅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홈 경기에 이 퍼거슨 감독에 대해 했던 말을 그에 따른 결과는 의미심장하지 않느냐. 벌써 후벤 아모링 감독이 아직 맨유 감독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A매치 휴식기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맨유를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까지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왕조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독주 체제가 아모링의 맨유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을 5대0으로 꺾었었는데 그 이후 이 아모링 감독은 더욱더 진화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술적인 힘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맨유가 요케레스를 영입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시티도 요케레스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링의 아이들이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팀으로 이적할지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죠.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 경기 11월 7일 수요일 새벽에도 이어지는데요.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경기가 연달아 펼쳐집니다. 황인범 선수가 출전할 페이노르트와 잘츠부르크의 경기 11월 7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열리고요. 같은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바이에른 뮌헨과 벤피카의 경기, 그리고 서영우 선수가 출전할 츠르베다 즈베즈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까지 무려 4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할 텐데요. 과연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어떻게 펼쳐질지 UEFA 챔피언스리그 최신 이슈와 정밀 분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